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 35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무려 2167회의 폭행으로 몸의 46%가 손상된 상태로 말입니다. 집단 폭행 아니면 원한에 의한 폭행, 여러 의문점들이 남지만 놀랍게도 가해자는 65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대중들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60대 엄마가 운동선수도 아닌데 아들을 무려 2000번이 넘는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겠다. 한창 젊은 30대 아들이 공격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반대가 맞는 건가?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키워드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찰, 보험금, 동영상, 사찰에서 만든 이상한 진술서, 하드디스크, 퇴마의식, CCTV 등등. 도대체 이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된 걸까요? 2021년 8월 20일 재판부는 친어머니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건 내용이 공개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2시간 30분간의 2167회의 폭행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보통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친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혹시 평소에 사이가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00회가 넘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아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어머니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사건이 점차적으로 커지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극단적 선택까지. 각 집단들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복지 공무원 준비를 하던 청각장애 5급 권씨. 2020년 6월 시험을 치른 직후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시험 또 떨어졌으니까 다 포기하고 엄마가 원래 다니던 절에 가서 일이나 도와주고 공부를 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라. 권씨의 어머니는 약 10년 전부터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한 모 절의 신도였습니다. 이곳은 실제 개종이 존재하고 그 안에 주지 스님이 계신 상태로 운영이 되는 종교시설로 등록되어 있었죠. 2020년 6월 15일 그날부터 기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거를 인도했던 주지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사회에 있었으면 곧 넌 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널 치료해 줄 테니 들어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 권씨는 일단 주지 스님도 믿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믿고 그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들어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였는데요. 권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절 좀 이상해. 무슨 이상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를 폭력으로 해. 또 그 안에 있는 승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 절로 들어간 지 불과 5일 만에 발생된 일이었죠. 그 이후 연락이 끊어집니다. 그 이유는 2020년 7월 핸드폰을 뺏기게 됩니다. 그걸 그냥 뺏긴 게 아니고요. 바로 친엄마가 와서 핸드폰을 뺏어버린 겁니다. 주지 스님이 이런 내용을 외부에 얘기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분노한 어머니가 가서 핸드폰을 빼앗은 것이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권씨는 2020년 7월 말경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지 스님이 우리 엄마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냐? 나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즉 이곳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밖에 나가 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되게 참혹했습니다. 2020년 8월 초에는요, 이 안에 있던 남자 신도 조씨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 팔과 다리 등이 붓는 상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만 있었던 걸까요? 실제 권 씨와 종교시설 간의 갈등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내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영적 치료를 한다라며 폭행이 자행됐고 심지어 종교의식 자체도 나체 상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던 권 씨였습니다. 해서 계속 외부로 나가고 다시 사회에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친엄마와 주지스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혹은 권 씨가 밖으로 나가 이 이야기를 폭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해 이걸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공구서 사실에 의하면 이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주지스님은 권 씨에게 외부에 폭로하려고 한 모든 내용들, 당신이 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너는 네 가족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에 같이 있었던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유행위를 하고 강간을 모의했다. 이런 말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5급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는 청각장애가 없음에도 혜택을 받기 위해 이런 행세를 했다. 이런 자필 진술서를 받아두게 합니다. 그걸 직접 썼고 전부 지장까지 찍은 게 피해자 권 씨였지요. 물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걸 왜 썼을까? 이곳엔 친엄마도 가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걸 두려워했던 이 내부에서는 직접 주지스님이 하거나 혹은 신도들이 함께 뭔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다그치기도 하고 아니면 물건을 던져 위협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자백을 계속적으로 종용했었죠.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 친엄마도 이런 과정에 함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안의 내용이 말이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걸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집에서 갔다가 네 친형도 죽이고 어쩌고 다 계획도 해놨는데 여기서도 다 계획할 거 아니야. 빨리 대답해 이 새끼야. 빨리빨리 대답해라. 방법이 없으면 죽는 거밖에 더 있냐. 나는 살아야 된다. 넌 뒤져야 된다. 스스로 코박아 죽어라. 개새끼야 코박아라. 이 절이 이렇게 만만해 보였냐. 입을 열어라.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주지스님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친엄마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종류의 권 씨는 2020년 7월 중순부터 2020년 8월 27일 사건 발생 이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전부 허위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8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건의 그날입니다. 8월 28일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사이 이 종교시설은 우리가 보통 아는 절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집처럼 구성되어 있고 층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차방이라고 불리는 1층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친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지스님은 다시 한 번 더 자백을 종용합니다. 너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여신도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당장 계속 자백해라. 이런 식이었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테이프로 감아져 있는 종이 막대기를 이용해 머리를 몇 대 때리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근데 이걸 주지스님이 받아들고요. 머리를 톡톡 쳐보더니 뭔가 좀 강도가 세지 않다라고 판단했는지 친엄마에게 이 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단단한 대나무 길이 1m에 지름 2.4cm의 단단한 물체를 전달해 줍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친엄마는 4시 30분부터 자신의 친아들 권 씨에게
너가 폭로할 부분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너의 모든 잘못을 인정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꿇려 앉혀놓고 계속적인 폭행을 가합니다. 첫 폭행은 머리 6, 상체 64회, 그리고 하체 51번이었습니다. 오후 5시 5분, 즉 폭행이 약 35분간 지속되고 아들은 쓰러집니다. 하지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무릎을 꿇린 채 6시까지 약 55분간 머리 66차례, 상체 476회, 하체 185회를 폭행합니다. 그 이후 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망가려는 아들을 잡아당겨 다시 앉히고 머리 19번, 상체 245번, 하체 47번의 폭행을 가합니다. 아들은 전날까지도 계속적으로 허위자백을 종용받아왔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적으로 꿇어앉은 상태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 눈을 의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6시 24분에서 35분 사이 절하는 자세로 엎드린 아들. 하지만 머리를 들지 않아서일까요? 머리를 발로 약 10번 정도 밟습니다. 그 이후 바닥에 완전히 엎어진 아들,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 일어나지 못하자 다시 한번 머리를 21차례에 걸쳐 밟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었죠. 즉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7시 4분까지 약 150분간 일절의 중단 없이 2167회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대나무 막대기와 발을 이용해서 말이죠. 결국 피해자 권 씨는 당일 저녁 10시 4분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과다 출혈, 턱, 등, 엉덩이 같은 하반신의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관찰됐지요. 몸의 46%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즉, 이 안에 너무 많은 혈액이 터진 상황인데 꿇어 앉아있다 보니 혈액순환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만들어낸 뇌피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이 조사하고 정리한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죠. 첫째, 사이가 안 좋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친엄마는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고 애정도 많이 쏟았다고 합니다. 청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진술이 됐죠. 평소 시장을 다닐 때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했고 영화나 노래방을 같이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즉 이들 사이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어떻게 150분 2167회 폭행 사실을 검찰은 알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장면은 사찰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 CCTV 분석 결과 별다른 저항 없이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세 번째,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아들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나오면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이 조금 다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잠겨진 공간이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고요. 이 안에 들어갈 때 주지스님의 권유와 엄마의 권유로 들어가 법명까지 받아 그 안에서 뭔가 교육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절 안에서 뭔가 성찰의 교육만을 받은 게 아니라 이곳의 주된 일이 바로 양복일이었죠. 양봉일을 배우라며 독촉을 했고 배우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많은 폭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일을 했지만 노동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수익은 0원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이건 주지스님 자체도 했던 얘기입니다.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분명 알려진 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조사가 들어가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 이후 이 사찰과 관련된 엄청난 비난이 시작됐죠. 사찰의 주지스님은 결국 2021년 2월 4일 음성으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결국 사찰 내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수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사찰이었을까요? 분명 겉으로 봤을 때 절의 모습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제 등기부의 확인 결과 이곳은 일반 목욕탕으로 허가가 나 있는 장소였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마의식을 한다라며 친엄마에게 귀신이 7명이 껴있는데 원래는 귀신 1명당 1000만원, 총 7천만원이지만 지인의 소개로 왔으니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퇴마의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친엄마는 굉장히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 절은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퇴마를 하지 않는다. 불교의 입장이다 보니 자신들은 퇴마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퇴마를 해준 게 아니라 일종의 기도 정도는 해준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억울함,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사건 이후 우리도 굉장히 힘들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들어보신 내용, 절의 입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수사가 되지 않고 그들끼리를 똘똘 뭉쳤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라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곳에서 한 명에 대한 내용을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해자, 친엄마의 입장이죠. 친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해 심폐소생술까지 했고 링거를 꽂고 가 산다고 생각했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폭행한지도 몰랐다. 아들도 나한테 맞는 게 처음이고 나도 때려본 적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도 매우 끔찍합니다. 이 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후회만 남을 뿐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게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머니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다. 절은 모른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첫째, 이 장소, 즉 폭행이 있었던 장소에서는요. 엄마만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장소엔 주지스님과 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행 장면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또 하나 이상한 상황이 확인됩니다. 바로 보험금이었죠. 피해자 권 씨가 이곳에 들어간 그 바로 당일날 보험 가입이 된 흔적이 확인이 되는데요. 상해 사망하게 되면 5천만 원의 보험이 나오는 보험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가 누구여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보험 수익자가 그럼 엄마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 수익자는 주지 스님의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 있는 서모 씨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봉을 하려면 화물차를 운전해야 돼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며 보험 특약이 들어간 거다. 보험료도 내가 냈다. 수익자가 본인이 된 이유도 권 씨가 동의한 것뿐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이에 대해 친엄마도 어떠한 항의를 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도 삼지 않았습니다. 즉, 그 5천만 원은 주지 스님의 부인이라 부르는 그 서 씨가 갖게 된 돈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흔적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권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사라졌습니다. 그 하드디스크가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엄마가 직접 뽑아가지고 이곳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는 이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하드디스크 안에서는 무엇이 있던 걸까요? 이에 대해
이 절측에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 내에 음란물이 있었다. 그래서 없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월 정도쯤에 집에 택배가 하나 왔다. 그리고 그 안엔 소형 몰래카메라가 있었다. 권 씨는 무언가 촬영하기 위해 그 절로 들어간 것 같다. 물론 전부 짐작입니다. 추측이라는 상황이죠. 그 이유를 남편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주지 스님과의 그 이상한 관계. 그래서 직접 자신이 들어가 그걸 촬영해서 외부에다가 공개하려고 했고, 그 촬영본을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했고, 그걸 나중에 갖고 와서 없앤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 양쪽의 의견은 팽배하게 다른데 증거물로 찾을 수 있는 건 없었죠. 정확한 사실은 분명 하드디스크는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아들이 만약입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절이 무언가 이상하다 판단에 무언가 바꿔야 되겠다, 엄마를 이곳에서 빼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측이 하나, 또 하나의 측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자발적으로 이런 훈육 차원에서 벌어진 사고, 이렇게 팽배하게 맞선 상황이었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첫째 아들이 진술하길 평소 둘째 아들이 사고를 쳤을 때 아버지는 나무라는 입장이지만 항상 어머니는 둘째를 챙겼다. 아주 둘 사이가 좋았다라는 걸 재판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그 내용 그대로 이 안에서 뭔가 외부에다가 폭로할 걸 단념하게 하기 위해 뭔가 자복하도록 진술을 쓰도록 한 사실이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라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즉, 그 진술을 썼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쓴 건지 정말 폭로에 의한 그 내부에 의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했고, 그리고 친엄마는 말하지 않으니 말이죠. 재판부는 그래서 이에 대해 실제로 사망한 권 씨가 이런 사정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하드디스크라도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증거가 없으니 그걸 믿을 수는 없다. 즉, 의심은 가지만 말이죠. 친엄마로서 가족 중 유일하게 둘째 아들 피해자를 감싸고 보살펴왔던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과연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만큼의 동기가 있었냐라는 게 충분히 증명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서는 범행 당시의 CCTV를 살펴보아도 엄마가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즉, 훈육의 목적으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의심은 분명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폭행은 미필적으로나마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은 든다. 하지만 폭행 부위는 대체로 양팔, 등, 허벅지, 엉덩이 부분이었고, 체벌 도중 화를 참지 못해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발로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부위에 대해서 약한 강도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발로 때렸던 게 뭔가 찼다라는 게 아니라 툭툭 차거나 내려 누르는 듯한 모습이라 머리에 충격을 준 정도로 폭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죠. 즉, 모든 이런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을 땐 무죄를 선고해야만 한다. 해서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 하지만 검찰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해치사죄에는 이 공소사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겠다라고 선고합니다. 해서 이 사건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즉 폭행을 가하다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된 것이죠. 여러분은 간략한 기사의 몇 줄로 나왔던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이렇게 끝난 내용이 맞을까요? 아니면 재판부도 얘기한 대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없어 판결문 자체가 매끄럽지 않게 나온 게 맞는 걸까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은
절의 주지스님과 친엄마입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극단적 선택을 해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친엄마는 모든 책임은 본인만 있다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죠. 착했던 아들, 아픈 손가락처럼 늘 돌봤던 아들. 그런데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걸까요? 정말 지금 어머니는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최소 사망한 아들은 무임금으로 고된 일을 했고 그 안에서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보상금을 남에게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실인데 말이죠. 저는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1심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아마 항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근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쭤봤어요. 그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봤는데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이 공소한 사실에서는 이제 폭행 행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예측을 못하냐, 사람을 그렇게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게 사망할 줄 모른다라고 보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 폭행 장면에 대한 CCTV를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는 훈육 차원의 목적의 폭행, 이제 죽일 의도였으면 뭐 예를 들면 급소 부분을 때리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따가 이게 너무 딥한 내용이라서 이제 본 내용에는 안 넣었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폭행에 의해서 쇼크 사망이잖아요. 이제 너무 피하 출혈이 많은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돌아가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건데, 재판부는 이걸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갈 거라는 걸.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하나가 껴요. 아까도 이제 7시 몇 분까지 7시 4분까지 폭행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쓰러졌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요. 피해자가 한번 일어났다가,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 계세요. 스스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앉으셨다가, 그리고 주지스님하고도 대화하는 부분들이 CCTV에 찍혔나 봐요. 그러고 있다가 7시 11분경 쓰러져요. 그러니까 또다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의식을 못 차리신 거고, 그러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거랑 재판부가 보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으로 본 것 같아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왜 그럼 빠르게 119를 부르지 않았냐. 119가 8시 넘어서 왔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제 사람이 움직이기도 했고, 이동도 했고, 뭐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으니까 사망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항소가 넘어가면 또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상대방은 상해치사로 형량이 너무 높다라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 이 사건에서는 각각 그 가족이 탄원을 다르게 넣었어요.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가해자의 남편, 그러니까 아빠죠. 아빠는 엄벌을 처해달라라고 탄원을 냈고요. 피해자의 친형이자 가해자의 첫째 아드님은 선처를 부탁한다는 걸 탄원했어요. 뭐 이건 사실 뭐 집안의 일들에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재판이 항소심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상해치사죄로 갔을 때 형량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해치사인데 이렇게 가면. 왜냐면 상해치사죄 형량이 좀 어떻게 보면 살인죄 기준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가끔 이 사건 자꾸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냐면 살인죄로 기소된 그 폭행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태권도 선수 3명이 그 집단 폭행, 1명 폭행해가지고 사망한 그 살인죄로 기소됐던 그 사건이 징역 9년이었어요. 뭐 사건을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형량만 놓고 봤을 때 7년과 9년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태권도 선수도 그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까지도 확정 판결로 내렸어요. 9년으로. 그건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3명이서 한 사람을 폭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폭행을 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상해치사 형량이 7년이라고 하면, 저도 그냥 들은 얘기로 전해드릴게요. 높게 나온 거래요. 되게 높게 나온 거래요. 왜냐면 대부분 상해치사와 관련되어서 이게 참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뭐라 그럴까, 아이들 있죠. 아동학대 치사를 보더라도 아동학대 치사도 형량이 그렇게 높게 안 나와요. 7년씩 가는 게 아니라 뭐 5년? 그러니까 물론 9년, 7년을 때렸다가도 항소하면 낮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5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년 이러면은 꽤 높게 때린 형량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게 형량을 때린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형량이 과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 형량이 이게 다 인정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뭐 반성한다, 뭐 한다로 넘어가고 뭐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참 뭔가 명확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지 스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묘한 말이었어요. 사찰 내에서 발생되는 일은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해요. 뭔지는 모르겠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서에 있었던 그 뭐 사생활적인 거, 그 안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거, 그 이제 사찰 내에서 뭐 신도들과 있었던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도들도 있겠지만 엄마도 알죠. 근데 엄마는 그 얘기를 안 하죠. 자신의 둘째 아들은 사망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아들의 입장인 건데요. 뭐 뇌피셜, 아들이랑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아들은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같으면 사실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잖아. 힘의 우위에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대부분 자기한테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갈 거다라고 잘 판단 못 한대요. 자신은 고통받고 있는 건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굉장히 엄마한테 착했던 아들이라는 생각이에요. 참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저항을 한 게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엄마의 진술을 보면은 자기는 한 번도 때려본 적 없다. 그러니까 되게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아픈 손가락처럼 키웠다고 했으니까 아들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아들도 뭐 엄마랑 다니는 거 너무 좋아했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은
엄마에게 뭔가 반항하거나 대들거나 그러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뇌피셜입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뭔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외부에 만약에 정말 폭로하시고 어머니를 어떻게 좀 여기서 좀 속도를 빼낸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싶어서 그걸 만약에 참은 거라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또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뭐 하드디스크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증거들이건 해서 뭐 그걸로 나와서 이제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으신 거 아닐까, 그냥 맞고 계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전혀 보통 같은 케이스면은 절대로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행을 반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압은 하거나 아니면 그걸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랬다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참 그런 거를, 이게 뭐 100% 다 뭐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들이 계속 그걸 막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왜 그랬을까를 다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말 친엄마 엄마라면, 정말 자기가 후회하고 있는 거라면 왜 아들이 그러고 가만히 있었을까. 실제로 내용에 보면은 엄마는 그런 진술을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렇게 엎어지거나 하면은 맞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런 훈육이 싫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싫어서 엄살 부린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왜 그걸 온전히 다 맞고 있었을까? 이게 말이 몇 대지. 이게 이제 그 시신 사진을 보면은 진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데 다 터진 상황이에요. 피하 출혈이 다 터진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